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는 거 있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죠. 물론 원래 등기 신청은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인 단독으로 할 수 있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은 그 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없으면은 등기된 날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생기죠. 그대로 그 전에 있었으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대항력권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즉 이사를 나간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난 뒤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소유기를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 인정할 수 없다 그랬죠. 물론 이게 민사집행법에서는 똑같은 말로 경매 기입 등기가 되고 난 뒤에, 즉 압류 효력이 발생하고 난 뒤에 새로 들어온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에 들어가면 임차권은 소멸되죠. 그런데 대항력이 있고 보증금이 전액 변제받지 못한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인데 종종 나옵니다. 자, 임대차 기간 원래 2년이죠. 2년 미만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은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임차권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물론 그럴 때는 차임은 내야 되죠. 자, 계약을 갱신할 때 묵시적인 갱신,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은 2개월 전 사이에 다른 말이 없으면은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럴 때 계약 기간은 2년이죠. 이럴 때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갱신 요구. 자, 계약 갱신 요구권 딱 한 번 있죠. 딱 한 번 있다, 그죠? 근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상가에서는 3기죠. 3기에 달을 차임 연체했을 때, 주택에서는 2기, 또 하나가 두 개다가 고의나 과실로 파손했을 때가 아니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상가에는 없는데 주택에 있는 게 하나가 있죠. 그죠? 집주인이 임대인이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 물론 배우자는 안 됩니다. 직계 존 비속은 포함하죠. 자,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 해놓고 또 다른 사람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자, 물론 환산 월차임에 월차임 몇 개월치? 월차임 3개니까 3개월치. 자기가 손해본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100만 원을 준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은 100만 원보다 더 많이 받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을 받는다. 내가 딴 데 가면은 150만 원 줘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받는 거 차익이 내 손해보는 거야. 요거 몇 년치? 딴 데 가서 계약을 차면 2년 하니까 2년치 또는 손해액 3개 중에 큰 거 작은 거. 임차인을 위한 법이니까 큰 거 손해배상합니다. 물론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서 재계약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묵시적인 계약하고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은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정감 청구권 1년 이내는 한번 계약을 체결하고 또는 정액한 날로부터 1년 이내는 정액할 수 없죠. 감액은 가능하죠. 그죠? 자, 얼마까지만 정액할 수 있다? 5%. 2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지만 두 개다가 주택이든 상가든 전부 다가 5%죠.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연 1할 또는 기준금리에 몇 %를 더한 것, 2%를 더한 거죠. 자, 월차임. 그거는 물론 계산 문제가 나오고 이 계산한 거는 연 이자니까 월차임으로 줘야 되는 것은 나누기 12로 해야 돼요. 자, 최우선 변제권 받기 위해서 물론 소유기여야 되는데 등기 들어가기 전에 대항력은 갖춰야 됩니다. 물론 경락대금의 최고가 2분의 1이죠. 상가도 최고가 2분의 1, 물론 대지가격도 포함합니다. 적어도 서울하고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기억을 하세요. 서울에서는 보증금이 1억 5천 이하일 때,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1억 3천이죠. 그럼 그 중에서 최우선 변제해 주는 금액은 상가에서는 이 금액의 3분의 1 해가지고 10만 단위로 무조건 100만 단위로 올림이고 주택에서는 10만 단위로 무조건 분임해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자, 임차권 승계하는, 주택 임차권 승계하는 거, 가정 공동생활 하는 사람이 승계하는 거, 다른 건 뭐 필요가 없고,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반대 의무를 표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이에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그 다음에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및 명백한 경우는 이 법을 정의하지 않는다. 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권리금 할 때 기억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안 나오죠. 이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관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에요. 자, 상가임대차법 먼저 보고 갑시다. 자, 상가임대차법에 원칙적으로 상가임대차법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데 적용을 하는데 적용을 안 하는 부분도 있죠. 서울에서는 9억 원 초과하면 적용을 안 합니다. 과밀억지권역하고 부산에서는 얼마요? 6억 9천 초과하면 적용을 안 하죠. 그죠? 그런데 적용을, 서울에서는 9억 원을 초과하도록 적용하는 부분이 있죠. 첫 번째가 권리금 적용합니다. 권리금 적용하고 10년 동안 계약갱신 요구권 적용하죠.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권도 적용해요. 3기 연체 시 계약 해지권 적용하죠.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묵시적인 갱신도 적용을 합니다. 권리금 그리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 이것도 적용을 합니다. 자, 대항력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물건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날 다음 날 대항력을 지정합니다. 그죠? 자, 확정일자 받을 때 주택에서는 동사무소 또는 등기소 또는 공정일에 받지만 상가에서는 세무서장에게 받죠. 임대차 계약은 1년으로 한다. 나머지는 주택하고 똑같고 계약갱신 요구권 아까 다 했고 자, 권리금 할 때 꼭 봐야 되는 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없는 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자료금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자, 요거 방해해가지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계약기간이 끝난 날보다 3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3년 넘어가면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자, 표준 권리금 계약서 기억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차임 정감권, 정감 청구권 5%다 똑같고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는 연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죠. 아까 주택에서는 기준금리 플러스 2%, 여기에는 곱하기 4.5배, 두 개 중에서 낮은 것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전대차, 계약갱신 요건, 그 다음에 5% 정의하는 것, 그 다음에 3기 연체 시 해지하는 것, 뭐 월차임 전환하는 것, 이런 거는 같이 적용을 합니다. 최우선 변제 서울에서 6억 6,500만 원 이하일 때 3분의 1까지만 상가 건물 표준 임대차 계약서 건물 빼고 나면은 기억이 없으니까 법무부 장관. 자, 이래 보시면 되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 한번 볼게요. 자, 7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차인은 2회 안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계약기간 1년으로 한다? 틀리죠. 1회 안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자연인인 임차인에 한해서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받는다. 법인도 일부 법인도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다. 그죠?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전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임차인은 배당을 받기 위해서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럼 나중에 이게 경매 부분하고 같이 임대차 법이 같이 많이 나오는데 판사가 등기됐다는 걸 알면은 이거는 말소되는 권리냐 인수되는 권리냐 알죠. 그럴 때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되죠. 그죠? 자, 물론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되었으니까 판사가 알죠. 배당 요구 안 해야 돼요. 그 배당 요구를 한다면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해야 되는데 그 배당 요구 종기일은 첫 매각일 이전으로 정한다. 이랬습니다. 4번에 임대인이 계약 해지로 인해서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이 그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은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갑을 매도인, 을을 매수인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럼 소유권을 을이 받아왔어요. 그런데 을을 임차인으로, 을을 임대인으로, 병을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병이 대항력을 취득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럼 집주인은 다시 갑이 되죠. 그죠? 그럼 갑은 병하고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죠. 나가라 그러겠죠. 병은 대항력을 취득했죠. 못 나가겠다 그러겠죠. 그죠?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임차인을 위한 법이니까 임차인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해석해라. 대항할 수, 병은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물론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래야 되겠죠. 5번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해서 대항력을 치러간 후에 그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에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거 맞고요. 자, 8번에 기획공개사 선순위 재단권에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의 상가 건물, 자, 상가 건물 임대차법이 적용됩니다. 에 대해서 월 차임 100만 원으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각각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건 실제로 문제를 나온 걸 넣어봤어요. 자, 을이 연체 차임액이 200만 원에 이르는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몇 개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3기니까 300만 원 돼야 되죠. 이번에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감액하지 못한다. 증액이 있을 때는 1년 이내 할 수 없는 감액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을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의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거는 묵시적 갱신이죠. 그러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러죠. 자, 상가 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을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는 보증금 5천만 원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는다 하는 말은 우선 변제권입니까? 최우선 변제권입니까? 최우선 변제권이죠. 그런데 지금 월세가 100만 원이죠. 그럼 보증금 얼마로 봅니까? 1억이 곱하기 100에 1억으로 보죠. 소액 임차는 아니죠.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5번에 을이 임대차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9년 1월 5일 갑이 상가 건물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 병의 상가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해서 을은 대항할 수 없다. 지금 대항력을 아직 구비를 못했죠. 대항력을 구비 못했으니까 대항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9번에 사무소 이전 정리 좀 할게요. 자, 사무소 이전은 이전 신고는 이전 후 10일 이내 이전 후의 등록 과정에 신고합니다. 원칙은 등록 과정은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된다 하는 말은 자기 등록증 반납해야 되죠. 그래서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달라지는 사무소 확보 서류하고 등록증 첨부해서 사무소 이전 신고합니다. 원래는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되는데 동일 등록관 정내에서 사무소 이전했을 때 이럴 때만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등록관청은 달리해서는 무조건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되죠. 그러면은 자, A에서 B로 사무소 이전했어요. 그러면 사무소 이전 신고는 B에게 합니다. 그럼 B는 A에게 서류 송부할 것을 결정한다. 공무원이 송부하는 것은 구체적인 수자가 안 나오죠. 그죠?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보내면 되죠. 맨 처음에 사실사자 받은 등록 서류. 그 다음에 A가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등록 대장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최근 행정처분을 보냅니다. 행정처분 그 중에서 절대 취소에 2회 나오죠. 최근 1년 이내 업무 정지를 2번 받고 다시 업무 정지 받는 행위 절대 취소고, 상대 취소에 3회 최근 1년 이내 업무 정지나 과태료 합해서 3번 받고 다시 업무 정지나 과태료 받는 행위. 그 다음에 업무 정지에 2회 최근 1년 이내 업무 정지나 과태료 2번 받고 다시 과태료 받는 행위. 이 중에서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업무 정지나 과태료, 업무 정지를 2번 받고 과태료 1번 받았어요. 다시 업무 정지 받았다. 그럼 여기서 과태료를 살짝 빼면 정지 2번 받고 정지 받았으니까 절대 취소에 해당하죠. 요거는 절대 취소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전부 다 최근 1년 이내죠. 그럼 3년 전에 거 보내봤자 의미가 없죠. 그죠? 행정처분상 보내는데 최근 몇 년 이내? 1년 이내.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면 그 관련 서류도 같이 보낸다. 서류가 있어야지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알죠. 이럴 때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 과정에 일을 행한다. 물론 A가 주 사무소가 있고 B 분사무소에서 C로 옮겼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 A 하죠. 그죠? B도 모르고 C도 모르니까 A는 B에게, A는 C에게 통보한다. 끝납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문등표 회계 사보자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에서 30만 원짜리입니다. 자, 9번에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전을 신고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냐? 기업공개사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게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이전 전이 아니고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죠. 자,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기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요거 자주 이렇게 나왔어요.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여기 맞죠? 자,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원리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지금 문제가 동일 등록관청 아니죠. 관할 지역 외로 이전했으니까 무조건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됩니다. 4번 종전의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에는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사항도 포함한다. 3년이 아니고 1년이고 종전의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에는 등록증도 포함한다. B에게 이전 신고할 때 등록을 첨부하는 거지 서류 송부하는 데서 등록증은 안 들어가죠. 자, 사무소 명칭 볼게요. 자, 사무소 명칭 부분하고 표시 광고 제가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문제는 꼭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자, 사무소 기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된다. 물론 기업공개사 중에서 중개는 공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써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기업공개사 아닌 자는 이런 문자나 유사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1년에 1천원. 물론 유사명칭으로 나오면 정확하게 나오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발품 부동산 아니면 부동산 카페 유사명칭으로 판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또 기업공개사 5개 광고물을 설치할 때 시계 뭐 간판이에요. 5개 광고물을 설치할 때 기업공개사 성명을 표기해야 되죠. 핵심은 두 개인데 법인이라면은 등록증에 기재된 법인의 대표자. 그런데 분사무소는 대표자 성명을 표기하는 거 아니죠.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요거는 분사무소 책임자라고 맞는 지문보다는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고 틀리게 더 많이 나왔어요. 또 하나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 안 하죠. 등록증하고 분사무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분사무소 책임자는 등록증에 기재가 안 되죠. 그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물론 우리 법에서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이거 위반했다. 사무소 간판이니까 기업공개사 거다. 그럼 위반하면은 등록관청은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철거 안 하게 되면 행정 대집행할 수 있다. 이렇죠. 자, 여기서도 봐야 되는 거 두 개인데 사무소는 기업공개사 거다. 등록관청 소관이. 절대 국장이나 시도의사 들어가면 안 된다. 또 하나가 원래 기업공개사 아닌 자는 등록관청 소관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제일 위에 들어가든지 제일 밑에 들어가서 빼고 했을 건데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빼기가 곤란하니까 전부 다 위반하면 등록관청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꼭 찍어서 두 번 나왔어요.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이런 유사명칭을 써도 등록관청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 구분해야 되는 게 기업공개사 스스로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것, 아마도 중개업 안 하는 것, 사무소 이전 신고했다. 이전 전에 사무소 중개업 안 하죠. 그 다음에 폐업했다, 폐업 신고했다, 중개업 안 한다, 등록 취소되었다, 중개업 못한다, 철거해야 돼요. 추가로 봐야 되는 게 3개, 4개 있는데 휴업 신고했다, 업무 정지받았다, 나중에 중개업 하죠. 철거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폐업했다. 장사가 안 된 데 폐업하지 잘 된 데 폐업하지는 안 하죠. 안 되면 바로 폐업하는 게 아니고 탈탈 털어먹고 난 뒤에 폐업합니다. 돈이 없죠. 돈이 없는데 돈 들여서 며칠 이내에 철거해라. 말이 안 되죠. 그죠? 절대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된다. 또 하나가 이 지체 없이 철거 안 했다고 해서 등록관청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폐업했다, 등록 취소됐다, 기업공개사 아니니까 등록관청 소관이 아니죠. 소관이 아닌데 등록관청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들어가면 안 되고 대신에 철거 안 하면은 등록관청은 행정 대집행할 수 있다. 요거는 맞아요. 또 하나가
적어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과태료는 자기 소관청에서 줍니다. 그런데 폐업했다, 등록 취소됐다, 자기 소관청이 없죠. 요거 위반했다고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거 같이 보실게요. 표시 광고하는 거. 기업공개사 아닌 자는 표시 광고할 수 없다. 1년에 1천이죠. 기업공개사가 표시 광고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기업공개사 성명, 등록번호 같이 들어가야 되죠. 중개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표시 광고할 때 중개대상물 소재지, 면적, 가격 뭐 등등 중개사무소와 관련된 것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요거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 기업공개사는 부당한 표시 광고해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한마디로 미끼 광고, 가장 광고,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 하지 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러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또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1년에 1천이죠. 적어도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아니다. 그죠?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금지행위만 규정되어 있고 3년에 3천짜리예요. 그러면은 자, 이 부당한 표시 광고하는지 모니터링은 국장이 할 수 있죠. 자, 국장이 해가지고 정보통치 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합당한 사유 없이 조치 안 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거는 국장이 주죠. 그죠? 자, 모니터링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기본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물론 12월 31일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수시 모니터링 필요할 때 그러니까 기본 모니터링 끝나고 나 30일 이내 국장에게 제출하고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이내 제출합니다. 제출받은 국장은 시도의사 등록관청에게 조사 조치라고 요구한다.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조사 조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국장에게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국장에게 가는 것은 10일 이내 고 갑니다. 자, 이거 구분해야 되는 게 나중에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거 먼저 볼게요. 자,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금지행위로만 규정되어 있죠.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질서 교란행위, 부당단체, 그다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방해죄, 한마디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행위다. 전부 다 3년에 3천이죠.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국장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실제로 위탁을 하기로는 한국부동산원에게 위탁합니다. 대신에 모니터링 위탁기관은 부동산원은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신고는 신고센터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받은 신고센터는 시도의사 등록관청에게 조사 조치라고 요구한다. 그럼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10일 이내 신고센터에게 제출하고 신고센터는 국장에게 매월 10일까지 제출한다 이랬죠. 그런데 신고센터가 신고받았는데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명백히 거짓이더라.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자, 신고 받았는데 추가 자료,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는데 제출 안 하더라.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번 받은 건데 추가 자료 없이 또 제출하더라.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종결된 거 하더라.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장의 승인을 받아서 종결할 수 있다. 그러죠. 자,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자, 기업공개사나 사무소 명칭에 기업공개사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맞다, 틀렸다? 사무소 명칭에는 공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면 들어가면 되죠. 명칭에 꼭 성명이 들어가야 될 필요는 없죠. 기업공개사 오개 광고물에 기업공개사 연락처 표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표시 광고할 때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기업공개사 성명, 등록번호하고 오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해야 되는 것 요거 나오면 헷갈리니까 꼭 구분하세요. 자, 10번에 사무소 명칭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기업공개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연락처는 들어가는 거 아니죠. 성명을 표기하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자, 기업공개사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해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맞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개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에 1천에 해당한다. 맞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받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D는 자기의 성명을 5개 광고물에 표시했다.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맞죠? 법인이 기업공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된다. 이거 맞죠? 그죠? 자, 게시해야 되는 거 좀 보고 갈게요. 자, 게시해야 되는 게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 두 개입니다. 종류가 등록증, 자격증, 보수율표, 그 다음에 보증설정 서류,
물론 분사무소는 등록증 대신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죠. 실무교육 받은 확인서 게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사업자 등록증도 공인중개사법에서 게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이 중에서 원본으로 규정된 것은 등록증, 자격증 밖에 없죠. 물론 이 자격증은 기업공개사의 자격증뿐만이 아니고 소속공개사의 원본도 포함합니다. 자, 11번에 공개사 법령상 표시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절대 소속공개사 들어가면 안 되죠. 기업공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번호는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들어가야 되죠. 그냥 표시광고할 때도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기업공개사 성명, 등록번호 다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미끼광고 하지 마라. 그죠? 기업공개사 상기 3회에 해당하는 위반을 한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맞고, 국장은 상기 3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모니터링은 국장이 하는 거 맞네요. 자, 12번 업무 범위 볼게요. 자, 기업공개사 종별에 따라서 지역적인 부분은 제한이 없습니다. 전부 다 전국을 할 수 있는데 오로지 중개인만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내만 할 수 있다. 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했다 이런 거는 지금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 법인이 기업공개사든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든 특수법인이든 분사무소든 업무지역은 전국을 합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니까 제한을 안 하죠. 겸업하거나 겸직하는 부분에서 개인인 기업공개사는 겸업에 관한 규정이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겸업할 수 있다. 우리 법이나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하는 거 말고는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14조에서 규정된 업무만 할 수 있죠. 물론 중개업하고 첫 번째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등을 할 수 있다. 임대관리를 할 수 있지 임대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대상은 상가구 주택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컨설팅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는데 핵심은 오로지 기업공개사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되는 게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지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즉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수는 없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할 수 있죠. 토지, 택지 분양 대행할 수 없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으로서 이사업체, 도비업체 소개할 수 있다. 소개 알선을 할 수 있지 자기가 이사업, 도비업체를 운영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인정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오로지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정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하고자 할 때만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는다. 그럼 이 중에서 개인인 기업공개사 원칙적으로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6개 할 수 있는데 중개인만 마지막에 있는 경매 공매하는 부분은 못하죠. 나머지는 모든 기업공개사 할 수 있다. 그죠? 또 하나가 이 법인의 겸업 업무는 중개업 아닙니다. 중개업 아니라는 말은 법정 보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가 분양 대행하는 거 절대 중개업 아니니까 절대 법정 보수 적용 안 합니다. 또 법인이 특수법인은 이 법인의 겸업 업무 할 수 없다 그랬죠. 겸업 업무를 위반했다. 그러니까 겸업하고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12번에 기업공개사 업무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의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맞고, 법인 및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법인인 기업공개사가 겸업 제한을 위반할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 취소 맞죠?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안 되죠, 그죠? 소개 알선을 할 수 있지 자기가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인 기업공개사도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 대행할 수 있다. 맞네요. 자, 매수신청 대리 나왔는데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자, 매수신청 대리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이거나 법인인 기업공개사일 것. 근데 실제로 대법원 규칙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고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기업공개사일 것 이래 되죠. 이 말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는 말은 아니고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이거나 법인인 기업공개사일 것 이 말입니다.
자, 매수인정 대리 등록해서 할 수 있는 범위는 한마디로 매수 신청을 대리한다. 그러니까 매가 결정되고 나면은 매수 신청하는 건 없죠. 매가 결정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범위는 맨 처음에 보증금 내고 떨어지면 돌려달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찰표 작성 및 제출하죠. 차순위 매수 신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경매 들어가기 전에 우선 매수 신고하는 두 개가 있어요. 공유지분 소유자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고, 임대주택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다. 또 자기가 우선 매수 최고가 금액으로 결정됐는데 누군가가 우선 매수 들어오면 자기는 차순위로 떨어진다. 그때 차순위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한마디로 매가 결정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항고하는 것, 매가 결정되고 난 뒤에 하는 거는 못하죠. 인도 명령 신청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 나오면은 매수인정 대리에서는 전부 다 지방법원의 장으로 들어가면 돼요. 중개사법에서 국장이나 법 아니면 시도지사 나오면 전부 다 법원 행정처장으로 가면 되죠. 중개사법에서 등록하는 처리기간이 7일인데 매수인정 대리에서는 14일이에요. 그럼 중개사법에서 보증은 등록 후 요건은 아니죠. 매수인정 대리에서는 보증은 등록 후 요건이다. 매수인정 대리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올해 실무교육 중요한데 기업공개사는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즉 소속 공개사나 중개보존으로 하여금 대리해서 출석하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법인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만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매수인정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고 법인의 대표자만 할 수 있죠. 그럼 실무교육도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 법인의 대표자만. 물론 실무교육은 중개사법에서 시도의사가 실시권자니까 여기에는 법원 행정처장으로 가면 되죠. 그 다음에 보관하는 게 확인설명서가 중개사법에서는 3년, 매수인정 대리에서는 사건카드를 5년간 보관해라. 확인설명서를 사건카드에 철회해서 보관해라. 사건카드도 5년. 보관하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업무정지도 기간이 다르죠. 그죠? 중개사법에서는 최고가 6개월인데 매수인정 대리에서는 1개월 이상 2년이 냅니다. 중개사법에서는 인장등록 규정은 있지만 여기에서는 인장등록 규정이 없고 중개무에 사용하는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실비 받는 것도 있는데 원거리 교통비나 원거리 출장비는 영수증 첨부해서 실비 받는데 매수인정 대리와 관련된 통상의 비용, 즉 등기부 발급 비용이나 근거리 교통비는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자, 또 나가 개념만 잡으면 돼요. 중개사법에서 중개업무를 안 하거나 못하면은 매수인정 대리에서는 못하게 합니다. 중개사법에서 안 한다 폐업이죠. 매수인정 대리에서는 못하게 한다는 말은 등록 취소 처분 하에 한답니다. 중개사법에서 등록 취소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록 취소 처분 하에 된다. 중개사법에서 일정 기간 안 하거나 일정 기간 못하면은 매수인정 대리에서 일정 기간 못하게 합니다. 일정 기간 못한다 업무 정지 받았죠. 매수인정 대리에서는 일정 기간 못하게 하니까 업무 정지 처분 하여야 한답니다. 중개사법에서 일정 기간 안 한다 휴업이죠. 매수인정 대리에서 일정 기간 못하게 해야 되니까 업무 정지 처분 하여야 한답니다. 자, 결격 사유는 중개사법 똑같지는 안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다. 그럼 등록 취소되면 3년간 결격사에 해당하죠. 그런데 중개사법에서 폐업했어요. 폐업하면 여기는 등록 취소주죠. 중개사법 폐업하고 1년 만에 등록할 수 있죠. 근데 이게 3년간 결격사에 해당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등록 취소되면 3년간 결격사에 해당하지만 중개업 폐업으로 인한 등록 취소는 결격사에서 3년에서 빠집니다. 자, 확인 설명하는 내용, 제한사항 이런 건데 이런 거 틀리게 나올 건 없고 개념만 보세요. 네, 이 물건 경매 받아주겠다. 시가 얼마인데 얼마에 받아주겠다 확인 설명하는 내용. 이 물건 매수인정 대리 대상물 시가 얼마다 경제적 가치 얼마에 받아주겠다.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나 인수해야 되는 권리 이런 것들 확인 설명한다. 자, 그러면은 13번 볼게요. 공인중개사 매수인정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인정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맞죠?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는 업무 개시 전까지 1억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매수인정 대리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법인이 기업공개사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전원 아니죠. 법원에서는 대표자만 받으면 돼요. 중개업 폐업으로 인해서 매수인정 대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매수인정 대리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한다.
폐업으로 인한 등록 취소는 결격사에서 빠진다 그랬죠. 매수인장 대리 등록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7일 이내 등록하고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우리 법에서 등록관청, 이거는 지방법원의 장, 중개사법에서는 7일인데 여기에서는 14일입니다. 그러면은 옳은 것이 몇 번입니까? 1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자, 기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해야 된다. 물론 기업공개사는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할 때 인장 등록할 수 있다. 어떤 인장을 등록하느냐? 법인은 법인 인장을 등록하지 절대 법인의 대표자 인장 등록하는 거 아니죠. 개인은 주민등록표 등에 나타난 자기 성명이 기재된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인장 등록 방법은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개인은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자, 자주 나오는 게 법인은 법인 인장을 등록해야 되죠. 법인은 분사무소 인장 등록, 물론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청이 한데 법인의 분사무소도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법인 인장 등록하는 게 원칙이죠. 때로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기로도 한다. 분사무소는 이거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된다. 그럼 두 개다가 하이에 한다 이러면 안 되죠. 두 개다가 할 수 있답니다. 대신에 법인은 반드시 법인 인장을 등록해야 되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원래 공무원이 하는 거는 7일이지만 예외적으로 제일 큰 예외 인장 변경 등록은 7일.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다. 업무정지에 민의할 때인, 자격정지에 이소인할 때인 두 개다가 3개월짜리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입니다. 자, 14번에 등록인장에 관한 인장 등록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기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업무 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한 인장을 등록과정에 등록해야 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으로부터 7일 이내 변경된 인장을 등록과정에 등록해야 한다. 틀리게 나오면 며칠이라고 나오겠습니까? 10일이라 나오겠죠. 10일로 틀리게 나오든지 맞게끔 7일로 나오든지 중개사법에서 제일 많이 나온 숫자예요. 자,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상업등기 규칙에서 신고한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법인은 절대 대표자가 아니고 법인 인장을 등록해야 되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지 등록해야 한다 아니죠. 그죠? 기업공개사가 작성한 계약서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3개월짜리네요. 6개월 이하 중에서 3개월짜리죠. 자, 그 다음에 휴업할 때 휴업, 폐업, 재기업, 휴업기간 변경신고 나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사전신고입니다. 기업공개사는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려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군에 갔다 입영, 병원에 갔다 요양, 학교 갔다 취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입니다. 사전신고니까 휴업기간 변경신고도 휴업기간 만료되기 전에 재기업신고도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되죠. 그럼 휴업신고, 폐업신고할 때 등록증을 반납을 합니다. 등록 취소됐을 때도 반납하죠. 공문이 내주는 게 7일이다. 똑같은 것을 공문에 반납하는 거 7일이죠. 등록증은 등록 취소되면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자격 취소되면 자격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반납한다. 그러면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은 반납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세요. 휴업이나 폐업 신고할 때 반납해야 되니까 전자문서를 할 수 없죠. 휴업기간 변경 신고할 때 반납할 게 없으니까 전자문서를 할 수 있죠. 재기업 신고할 때도 반납할 게 없으니까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재기업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즉시 등록증을 반환해야 된다. 반환한다. 받은 거 그대로 주지 새로 만드는 거 아니죠. 여기에 시간이 걸릴 만한 사유가 없다고 그죠. 다른 거는 즉시가 전부 다 지체 없이로 바뀌었는데 등록증 반환하는 것만 즉시 그대로 있어요. 자, 폐업도 사전에 신고해야 되죠. 물론 개인이 사망했을 때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지체 없이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졌죠. 그죠? 대신에 법인 해산으로 등록 취소됐을 때 등록 취소된 날보다 7일 이내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가 등록증 반납합니다. 휴업이나 폐업 신고할 때 중개사법에서 따른 휴업, 폐업 신고, 부가세법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우리 등록관청에서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세무서에 가서도 같이 할 수도 있다. 물론 휴업, 폐업, 재개업, 휴업기간 변경 신고 이번에 전부 다 휴 해가지고 문동표 휴게사 보자 100만 원이냐 과태료 중에서 휴업이니까 20만 원짜리. 15번 옳은 것은 개업공개서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없다. 틀리죠. 그죠?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 신고해야 되고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업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반납해야 되니까 할 수 없죠. 재개업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반납할 게 없죠.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법인 해산으로 등록 취소된 경우는 등록장을 반납해야 된다. 맞죠? 핵심은 지금까지 문제의 핵심은 법인 해산으로 등록 취소됐을 때 등록장을 반납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 핵심이었어요. 법인 해산으로 등록 취소됐을 때 등록 취소된 7일 이내 등록장 반납해야 되죠. 재개업 신고받은 등록과정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반환해야 된다. 이거 아니죠.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 구분 좀 하갈게요. 자,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대상은 소유권뿐만 아니고 부동산에 물건 다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규정된 거죠. 세 개 있죠. 그죠?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 등기, 신탁법이나 신탁업법에 따라서 신탁재산임을 등기한 경우 요거 세 개는 우리 법에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했어요.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말은 요거 세 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구분해야 되는 게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인데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벌칙, 과징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명의신탁 약정도 유효고 벌도 안 주고 과정을 안 준다는 게 있어요. 세 개가 부부간의 명의신탁, 종중재산을 종손이나 대표자 명의로 등기했다. 종교재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했다. 명의신탁 약정도 유효고 벌을 안 주죠. 그죠? 다만 단서조항은 있어야 되죠. 조세포탈이나 각종 제한의 회피,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아니라는 범위 내에서 명의신탁 약정도 유효고 벌을 안 줍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으로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상대방이 소탁자면 알든 모르든 약정은 무조건 무효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와 물권 변동도 무효죠. 다만 상대방이 소탁자만 모를 때는 유효입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럼 제3자는 무조건 물권을 취득하죠. 대신에 제3자가 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예외가 딱 하나가 있죠. 악의 제3자로서 수탁자의 배명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거는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이럴 때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죠? 자, 그러면은 명의신탁 약정이 3자간 명의신탁이요. 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다. 을을 신탁자로 병을 수탁자라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자, 갑이 병에게 직접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럼 계약은 갑하고 을하고 했는데 상대방에게 갔으니까 상대방 수탁자임을 알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등기한 물권 변동도 무효다. 지금 등기 명의는 병이지만 등기가 무효니까 소유자는 갑이죠. 그러니까 을은 병에게 소유권 청구 소송 못하죠. 을은 갑에게 소유권 청구하면 돼요. 자, 그리고 병이 제3자에게 팔았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을은 정에게 내 거는 달라 할 수 없죠. 그런데 병은 남의 거 팔았죠. 남의 거 팔았다. 지금 횡령죄 성립 안 합니다. 자, 갑이 원소유자고 을하고 병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갑하고 병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등기가 넘어갔다. 계약 명의신탁이죠. 상대방의 수탁자를 모르죠. 모른다 하더라도 약정은 무효죠. 원래 약정에 따른 등기도 무효지만 상대방의 수탁자를 모르니까 등기는 유효입니다. 그럼 등기가 유효다. 소유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죠. 하지만 을은 병에게 소유권 청구 소송할 수 없다 그랬어요. 팔고 났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을은 정에게 내 거는 달라 할 수 없다. 그죠? 자, 이자간 명의신탁. 갑이 원소유자고 을하고 매매를 가장해서 합니다. 그러면 원소유자면서 신탁자고 이 사람이 수탁자예요. 그러면은 원소유자 신탁자는 상당히 수탁자면 알죠. 아니까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죠. 안다는 말은 등기도 무효니까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기속한다. 갑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을 명의로 보존등기했다. 보존등기도 무효입니다.
자, 벌주죠. 그죠? 신탁자 5인해죠. 신탁자 또는 교사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이하의 벌금. 수탁자 또는 교사자 5년에서 내려와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네, 과징금이죠. 확정적인 30% 과징금이 아니죠. 30% 이내의 과징금이에요. 과징금 부과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실명 등기 안 하면 10% 이행 강제금 주고 또 1년 이내 실명 등기 안 하면 20%또 20% 이행 강제금 준다. 2번 주고 끝납니다. 자, 16번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하거나 법령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위법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 신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탁자는 5년에 2억 원이죠.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격의 100분의 30 이내의 과징을 부과한다. 100분의 30 이내지 확정적인 100분의 30 아니죠. 상대방의 수탁자를 아느냐 하는 판단은 등기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 체결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 작년에 이런 지문으로 틀리게 나왔어요.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한다. 이거 아니죠. 부과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실명 등기 안 하면 10%, 또 1년 이내 실명 등기 안 하면 또 20%, 그러고 끝납니다.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은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다. 이건 명의신탁이죠. 그죠? 명의신탁이지만 조세 포탈 등의 사유가 아니면은 명의신탁 약정도 유효고 벌을 안 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 17번에 자, 고용인 정리 좀 할게요. 자, 우리가 고용인을 고용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은 없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고용관계 종료 후 10일 이내 하지만 고용신고는 절대 고용 후 10일 이내 하는 게 아니고 업무 개시 전까지 합니다. 소속 공개사 되기 위해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중개보존이 되기 위해서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교육보다는 확인서 고용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가 아니다. 고용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가 없다는 말은 고용신고할 때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그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공개사 행위로 본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의 결과 어린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기업공개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런데 기업공개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뢰인은 고용인이나 기업공개사에 연대해서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기업공개사 물어주면은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해서 고용인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죠? 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의 결과 형벌의 대상이 됐을 때 기업공개사는 고용인은 징역 또는 벌금 받는데 기업공개사는 징역은 안 받죠. 그죠? 벌금 받는데 동일한 벌금이 아니고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300만 원 이상 된다 하더라도 기업공개사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원래 벌금을 주지만 기업공개사가 고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결의하지 않았다면 벌금마저도 안 주겠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데 벌금은 구상권 청구는 안 됩니다. 주의나 감독을 잘했으면 벌금을 주지 마라 그랬지 손해배상 행거는 주의나 감독을 잘했다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 17번에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고용인의 모든 행위를 기업공개사가 책임을 지는 건 아니죠. 업무상 행위만 책임을 집니다. 기업공개사 잘못하면 고용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죠. 고용인이 잘못하면 기업공개사 연대세 책임을 지지만 기업공개사 잘못했다고 고용인이 연대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그죠? 자, 17번에 공인중개사 갑의 소속 공개사 을은 사적인 일로 병가 단둘이 다투다가 폭행죄로 징역 2년 선고를 받았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폭행죄니까 업무상 행위가 아니죠. 기업공개사의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죠. 자, 갑은 을이 병에 관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 업무상 행위가 아니니까 책임 없습니다. 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을의 공제사 자격은 당연히 소멸된다. 이거는 이 법 아니죠. 이 법을 이 말해서 징역형 선고받으지 자격이 취소되죠. 을은 결격사에 해당하므로 갑은 2개월 이내 해소해야 된다. 지금 폭행죄는 이 법 아니지만은 징역형 2년 선고받았죠. 집행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날보다 3년 동안 결격사에 해당하니까 2개월 이내 해소해야 된다. 요거로 맞고 갑의 등록은 취소된다. 지금 업무상 해가 아니죠. 갑이 영향을 받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갑은 양벌 규정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1,000만 원 이거 전혀 없죠. 양벌 이거는 업무상 이해가 아니니까 양벌 규정으로 벌금 받는 것도 없죠. 자, 보증 설정. 아까 시기는 했고, 자, 보증 설정하는 금액은 법인은 2억 원 이상,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당 1억 원 이상,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 중개인 1,000만 원, 1억 원 이상이죠. 그런데 구분해야 되는 게 지역농업협동조합은 특수범위로서 1,000만 원 이상이에요. 사직협동조합을 제외한 협동조합은 법인이니까 2억 원 이상입니다. 꼭 구분하시고. 자, 기업공개사 보증 설정해가지고 등록과정에 직접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보증기관에서 등록과정에 직접 통보했다면 기업공개사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자, 보증을 변경할 때 앞에 만료가 나와야 뒤에 만료가 나온다 그랬죠.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기업공개사로서 보증기간에 만료가 됐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합니다. 앞에 만료가 안 나오면 뒤에 만료가 나오면 안 되죠. 보증을 설정한 기업공개사가 보증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시 보증을 설정한다. 자, 중개가 완성되었어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교부할 때 보증 설정 서류 사본도 같이 교부하죠. 교부하는 서류는 3개밖에 없습니다. 그냥 교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항을 설명하면서, 즉 보증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금액, 보장기간을 설명하면서 보증 설정 서류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해야 된다.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에서 문동회계사 보호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에서 30만 원짜리죠. 그런데 구분해야 되는 게 보증 설정 안 하고 중개업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꼭 나오는 것만으로 기억을 하세요. 우리 이중등록, 이중소송은 절대 취소, 이중사무소 상대 취소죠. 이중사무소 상대 취소.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이중사무소에서 나왔으니까 이것도 같이 보세요. 이중사무소. 그 다음에 금쟁이 상대 취소 무조건 나옵니다.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 상대 취소 무조건 나와요. 보증 설정 안 하고 중개업했다.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또 자주 나오는 게 등록 기준이 미달됐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 또 별도로 봐야 되는 게 너무 좀 어렵습니다. 아까 거래계약서 위반 상대 취소죠. 보증 설정 안 하고 중개업했다 상대 취소죠. 요거 2개는 1년에 1천이라고도 한 번씩 나오는데 형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자, 공탁은 공탁금 세자니까 사망하거나 폐반을 보다 3년 이내 해소할 수 없다. 기업공개사 물어줘야 되는 것은 의뢰인의 손액 전액을 다 물어줘야 되지 보증 설정금의 한도 내에서만 물어주는 것은 아니다. 의뢰인이 보증기관에 손해배상 청구할 때 기업공개사 잘못했다는 서류, 즉 기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또는 판결문에 이에 준하는 서류가 들어가면 되지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숫자 나오는데 보증기관에서 손해배상했다? 보증이 없어진다 그랬죠. 다시 보증을 설정한다. 며칠 이내? 15일 이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자는 15일 이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공탁한 자는 15일 이내 부족분을 보존해야 된다. 자, 18번에 공개사법명상 보증 설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이거는 지역농업협동조합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법인이니까 얼마 이상? 2억 원 이상입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이 1,000만 원이죠. 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 보증 설정 금액은 중개법인과 동일하다. 중개법인은 2억 원 이상, 농업협동조합은 1,000만 원 이상 다릅니다. 기업공개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30일 이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존한다. 30일이 아니고 15일이죠. 이 지문이 너무 주로 숫자가 틀리게 주로 나왔어요. 기업공개사가 그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고, 보증을 설정한 기업공개사가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만료가 안 나왔죠. 만료일까지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시 보증을 설정한다. 자, 이 부분에서 판례 자주 나오는 게 기업공개사가 보수를 안 받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확인 설명하는 의무, 손해배상해야 되는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가 거래계약 체결하고 난 뒤에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하고 등기전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속한다. 이 중개행위에 속하니까 이로 인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죠.
자, 19분부터는 잠시 쉬다가 볼게요.